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지난 8월 30일에 방송된 정치카페 9회 2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언론노조 KBS 본부의 성재호 위원장이 출연하셨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직원들을 징계하고 압박하고 보도를 통제하는 KBS의 현 상황을 그때 알아봤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KBS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근 KBS 아침마당 고급 정보 열전에서 한 출연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하차시켰죠. 그 당사자인 선대인 경제연구 소장과 함께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드리기가 참 좀 그렇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병가지 상사야. 하도 많이 잘려와서. 그렇죠. 우리 그 해고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산 역사. 지금도 계속 잘리고 있는. 그래도 이 선대 소장님이 그래도 며칠 전 포털 사이트에서 실검 1위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한도 많아요. 아니 그 전에 1위 한 적이 있으세요? 아니 사실 예전에 좋은 일로 쑥스럽지만 몇 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시군요. 예전에 MBC 100분 토론 뭐 이런 거 나갔을 때 뭐 조금 화제가 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 또 지난해에는 CBS 시사자키 나갔었는데 그때 이렇게 정관용 선생님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 제목이 되게 좀 뭐 핫해서 그런가, 그것도 실시간 1위를 한번 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것도 또 선대 소장하면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부동산 폭락 이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좀. 나는 순간적으로 형님 발음에 부동산 폭력인 줄 알았어. 그게요. 그걸 또 설명하자니 그렇고, 이게 자꾸 폭락론 프레임으로 자꾸 저를 갇혀버리니까 저는 오히려 좀 요즘 그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근데 하여튼. 자, 오늘 부동산 얘기 없다. 네. 근데 좀 씁쓸하네요. 이런 뭐 좋은 일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뭐 실검 1위를 했다고 하면 이건 좀 사실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우리 양문석 박사님은 방송국에서 잘리고 실검 10위 안에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뭐 실검 많이 그 1위에 많이 올랐어요. 예전에 그래요? 그 미디어법 할 때도 네. 그 KBS 심야 토론에서 나경원하고 저하고 토론을 하는데 나경원이 계속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해주 나경원, 나경은. 네. 당시에 그 나경은은 그 유재석 부인이죠. 참. 그래 이제 나경원하고 그 심야 토론을 하는데 이 아줌마의 특징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해실 웃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상대방이 웃으면 나도 해실 웃으면서 픽픽거리고 해줄 수 있지. 근데 그래도 예의가 있잖아요. 진보운동에서 그 당시만 해도 진보운동에서 그 활동가로서 활동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인상을 쓰면서 이야기했죠. 보세요. 해실 쪼개지 마세요. 어디다 대고 지금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당신이 이야기할 때는 해실 안 쪼개는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위네. 그때 사회를 누가 봤냐 하면 지금 그 청와대 대변인 하다가 새누리당 그 원내 대변인 하는 민경욱이 봤어요. 그때 이제 민경욱 선수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화면에는 안 잡히지만 이 안에서 벌어지는 부분에 대한 사연이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적받을 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라고 이제 민경호 선수가 사회를 보면서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고 그 지금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그때가 최초의 실검 1위.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검 1위가 이제 그 MBC의 김재철 사장 그 사태 투쟁을 할 때 그 청와대와 김무성이 개입했다고 폭로하고 제가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 사퇴를 하고 한 달 동안 나가요. 그때 그 실검 2위. 그다음에 경남에 마산 MBC하고 괜히 물어봤어. 진주 MBC 통폐합을 하는데 제가 삭발 투쟁을 했어요. 조선왕조 500년 한국 그 근현대사 100년에 그 차관급이 삭발 투쟁을 하기는 처음이다. 그게 실검 3위. 정말
게스트 잘못 모셨네. 그러니까요. 아까 아니 게스트를 왜 잘못 모셔요? 이 박사님한테 질문을 제가 잘못한 거죠. 죄송합니다. 파란만장했네요. 그렇다고 민경욱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저도 그 양반 사회 볼 때 저 라디오 토론 이런 거 나왔었는데 제가 보니까 참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낮에는 진보, 밤에는 보수. 근데 선대인 소장님의 그 페이스북에 이런 촌철 살인의 댓글이 있답니다. 하필이면 KBS를 시청자가 봤네. 맞아요. 저도 이 댓글을 봤네. 근데 그 시청자는 아무래도 KBS 시청자위원회도 아니고 옴부즈맨도 아니고 또 아침마당 게시판에 댓글 놓는 시청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사안을 두고 선대인 소장의 하자건을 두고 공식적인 심의기구에서 논의되거나 연결된 바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사안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취자들이 이게 또 일주일 지난 일이어가지고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뭐 핵심만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뭐 제가 그 KBS 아침마당에서 월요일마다 하는 고급 정보 열전이란 프로그램에 6주간 출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나와서 그 상대방이 낸 퀴즈를 맞춘 점수, 그 다음에 그 시청자가 문자 투표를 한 점수를 합산해서 그 매 3주차마다 그 3주 동안에 합산한 점수를 가려서 5명 중에 꼴찌를 한 사람을 탈락시키는 시스템이에요. 이른바 서바이벌 시스템이라고 하죠. 아침마당에서도 그런 걸 합니까? 그런 걸 뭐 요즘 하도 서바이벌이 이제 횡행하니까 좀 비슷하게 이제 흉내내서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이금희 아나운서 하차시키고 나서 시청률이 떨어져가지고 포맷을 많이 바꾼 결과죠. 그게. 그래서 그건 제가 알기로는 연초부터 이런 포맷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침마당 전체 사회를 계속 봤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침마당도 매일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다른 PD가 연출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이제 월요일 날 출연한 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3주에서 6주를 출연했고, 그 다음 3주 출연 여부가 결정되는 때도 제가 뭐 5명 중에 3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메달 박스 안에 들었네. 동메달이네, 동메달. 사실은 그 프로그램에 홍해글 박사하고 한문철 변호사라고 이 두 분은 거의 고정 멤버처럼 돼 있고 워낙 뭐 그럼 3등이면 사실상 금메달이네. 사실상 1, 2위는 정해져 있고요. 새로 출연한 사람들은 맨날 3, 4, 5등 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낮은 점수로 된 게 아니거든요. 4강 안에만 들면 억수로 성적이 좋은 건데 메달권 안에 진입한 거잖아. 3등.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3주간 더 출연이 보장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그 연초부터 방송을 할 때부터 이렇게 시청자가 이 전문가들의 이제 탈락을 결정한다라는 걸 기본 컨셉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 결정이 따랐고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주간 출연 보장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다음 주라 이제 좀 빨리 원고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고를 이제 부랴부랴 오전에 쓰고, 근데 아내랑 모처럼 이제 점심 먹고 있는데 갑자기 PD가 연락이 오더니 윗선에 이제 뭐 지시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더 이상은 이제 좀 모시지 못한다. 그래서 좀 출연을 정지하는 통보를 하더라고요. 방송 내용에 그때 뭐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황당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건 보통 이런 거 아닐까요? 정말 그 발언이 문제가 되면 막 예를 들어서 시청자 게시판에 와글와글 하고 또 그게 이제 문자 투표를 하는 앱이 이제 따로 있는데 티벗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선대인 저 못 쓰겠다 또는 뭐 선대인 저 발언 진짜 문제 있다 뭐 이런 게 막 왁자지껄 떠든다거나 또는 KBS 내 공식적인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KBS 시청자위원회도 있고 또 KBS 옴부즈맨 제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수긍할 수가 있죠. 근데 그 PD도 시청자 게시판이나 티벗에 아무 무슨 뭐 불만 습관 댓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저한테 통보를 하면서.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의견을 뭐 어떤 분들한테 들었다며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저를 그만 출연시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선대위는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윗분이 누구냐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국장인 거예요. 그 교양문화국장. 네. 그 양반한테 누군가 뭐 전화를 하든 뭘 했겠죠. 근데 그 KBS 그 국장급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바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시청자일까요? 그리고 그게 뭐 정말 뭐 여러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시청자 게시판이나 뭐 이 공개적인 통로를 통해서는 아무 불만 접수가 없었는데. 근데 제가 딱 듣고 보면 내가 실수를 했어. 내가 먼저 전화를 하는 거야. 선대인 빼라. 우리 편인데 왜 이렇게 자꾸 넣어주냐 하면 좌파에서 빼라고 막 욕을 하면 무조건 그 롱런 할 수 있었는데. 뭔 얘기를 지금 그 국장한테 전화한 그 윗선하고 나 전화할 수 있는데 이게 같은 급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거의 은근히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노유진의 개그 코드인가요? 이거 좀 적응이 잘 안 되네. 아직 술이 안 깼어요. 그런데 약간 다른 이야기를 저도 했었어요. 뭐냐면 아니 이런 이유로 만약 자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KBS 국장이라는 분한테 시청자를 가장해서 홍해걸 박사 진짜 뭐 발언에 문제 있더라 또는 뭐 한문철 변호사 이런 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주변에서 욕 많이 하더라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그럼 잘려야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엄청난 스캔들을 만들었다든가 모르겠어요. 뭐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예를 들면 뭐 등등의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음주 방송 아니면 돼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정해져 있는 3주간의 출연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갑자기 나오지 말라니. 그것도 추석 연휴 전날에. 그리고 PD가 정확히 윗선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딘가 전화가 왔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분 표현은 확실히 한 거죠. 윗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상부라고도 표현했는데 그 윗분들이 이제 그만 출연시키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버텼지만 뜻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원래 이제 뒤에 가서는 발뺌을 하죠. 그러니까 뒤에 가서는 오히려 이제 제 잘못으로 이제 자꾸 돌리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처음에는 그쪽에서 말하는 잘못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처음에는 제가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처음엔 PD로부터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버티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PD 위에 총괄 책임 PD라고 CP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CP분하고 통화 한번 해보겠다. 어떤 사정인지. CP분한테도 통화했더니 이제 그 윗분이라는 게 누구냐 보니까 국장이더라고요. 뭐 본부장도 언급을 하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국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본부장이 상의 끝에 하여튼 뭐 본부장이 최종 지시한 걸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한 건 국장이라는 분인데 이 국장이라는 분이 예전에 보니까 이승만 다큐를 이제 뭐 제작해서 되게 논란이 됐던 사람이더군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딘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다면서 이제 자꾸 뭐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CP도 그렇고, CP도 저한테 한 말이 뭐냐면, 똑같이 뭐 시청자들 불만이 자기네들은 접한 게 없고, 특별히. 그 다음에 뭐 선대인 소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담당 PD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을 저한테 명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녹음도 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예, 가지고 계시겠네요.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분들 연휴가 지나고 나더니 그 사이에 이제 말을 맞추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할 의사를 굽히지 않으니까 근데 뒤에 가서는 저한테 이제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PD하고 CP도 이제 입장이 확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선대인 소장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문제는 뭐냐?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 저한테 말씀하셨던 건데 이제 꼬투리를 두 개를 잡는 거예요. 첫째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특히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 제가 6번 방송한 동안 5번째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다뤘거든요. 뭐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과열돼 있는데 이게 투기적인 지금 가수요가 워낙 들끓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분양시장에 접근하려는 사람들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였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정부 정책 비판이네. 잘못했네. 정부가 어떻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려고 새가 빠지게 노력하고 있는데 조심해라 이러면 정부 그 시책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더 세게 하지 어중간해 하니까 만만하게 보이네. 잘못했습니다. 네, 제 잘못이네요. 그러니까 KBS가 왜 그랬는지 여기 오셔가지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세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런 거죠. 자, 근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평소에 예를 들어서 아까 시사잡기 이야기도 했는데 뭐 이런 또는 여기 팟캐스트 노유진 이런 데 나와서 하는 이야기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우아하게 완화된 톤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바보가 아닌데 시청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청자가 근데 대부분 5, 60대 아주머니 할머니 분들인데 그분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 잘 들어보셨겠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아침마당 나와서 이렇게 명리학이는 얘기하면 좋아하세요. 뭔 이야기? 명리학. 명리학. 내가 사주 가지고 1시간 동안 강연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받았어? 모르지. 통장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는 그런 정말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온유한 톤으로 이야기했죠. 그런데도 이제 그걸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 삼는데 형식적으로는 뭘 문제 삼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토대로 해서 대본을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기존 방송을 할 때마다 작가나 PD가 다 검토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대본을 구성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 제작진하고 늘 상의해서 이제 사실 대본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돌발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미 충분히 작가와 PD하고 사전 이제 검증을 다 거친 상태에서 발언한 내용일 뿐인데. 근데 이제 이게 그렇잖아요. 생방송이고 10분 안에 사실 경제 수치까지 덜먹이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늘 쫓기다 보니까 이걸 그렇다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보통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대략 대본에 있는 내용이 한 7, 80%밖에 매번 이야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꼬투리를 잡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내 주장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KBS 뉴스의 동영상 이런 것들을 중간에 넣어놨는데 그걸 소개 안 하고 건너갔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근거가 좀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혼란을 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제 책임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치졸한 거죠. 근데 근거가 참 유치하네. 유치하죠. 생방송을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PD들은 수많은 자료 화면을 준비를 하고 끊임없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첫 그 단어를 듣고 이 내용 이야기하는구나. 이미 사전에 대본을 받아봤으니까 하면 그와 관련된 그 인서트를 자기들이 판단하고 끼워 넣어주는 건데 자기들이 준비한 자료 화면에서 소개를 안 해서 자른다. 이거는요 아마 대한민국 창설 이후에 최초의 사건일 겁니다. 방송 81주년 최초의 사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방송사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좀 듣고 아무리 들어봐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토록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였으면 사전에 제가 그동안 5회째 방송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뒤늦게 꼬투리 잡은 게 그러면 1, 2, 3, 4회 진행할 때도 제가 빠뜨린 부분이 많았는데 그러면 늘 제가 뭔가 빠뜨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이 부분을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방송 끝나고 났더라도 그 부분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빠뜨리셨냐 바로 지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비슷한 경우가 있으면은 그 부분 꼭 넣어달라고 이야기한다든가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보고 제가 좀 평이 주변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퍼포먼스가 좋대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방송이 맞네. 자기 알아서 자기 PR하고 퍼포먼스 좋다 이런 이야기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 좋아. 그 퍼포먼스 좋아요. 그건 아주 좋은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PD가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한편으로는 또 꼬투리를 뭘 잡냐 하면 제가 대본을 늦게 줬다는 거예요. 아니 원고를.
근데 이것도 제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섭외가 왔을 때 여러 번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연구소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 최근에 그 주거정보 앱 집코치라고 제가 별도로 이제 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만든 그 앱이 있거든요. 그거 론칭해서 그것도 뭐 알려야 되고 뭐 일이 산더미인 거죠. 그 다음에 7월에 내기로 한 책은 아직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겹쳐서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하도 이제 요청을 해서 근데 제가 마지막에 습득 당한 게 뭐냐면 어쨌거나 예, 수백만의 사람들한테 제가 그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완곡한 형태라도. 실제로 그래서 뭐 그 되게 노후 빈곤 문제 이거 해결하려면 뭐 복지를 확충해야 된다거나 사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게 뭐 진보성이라고 하면 진보성은 훨씬 그런 게 강한데 그런 건 문제 안 삼더라고요. 대통령이 맞춤형 복지 이야기를 했던데 그게 그 복지의 끝장판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하겠어 그런 이야기가. 네. 어쨌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노후 빈곤율이 뭐 OECD 1위고 그걸 도표로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는 문제 제기를 오히려 안 했던 거죠. 예, 아무 문제 제기가 없었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해보니까 의미가 상당히 있는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대본을 늦게 줬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도 계속 그랬거든요. 이거 집코치 아까 말씀드렸던 집코치 론칭 때문에 계속 뭐 연구소 이벤트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을 동안은 내가 좀 늦을 수밖에 없다. 양해도 구했고 실제로 늦을 때 사과도 했고 그랬거든요. 작가들한테. 근데 뒤늦게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뭐 핑계죠, 핑계.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도 얼마 잡을 게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 뭐 방송에서 중간에 출연자가 뭐 수많은 이유로 하차를 하죠. 뭐 시청률이 떨어진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사고를 쳤다. 뭐 품위 유지에 실패했다. 뭐 여러 가지를 하차를 합니다. 저 같으면 뭐 그렇게 저도 수없이 잘려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 이렇게 뭐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는 이분 선 소장님 같은 경우에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게 이 방송에서 안내할 때도 본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하차하는 것으로 안내하겠다고. 네. 그리고 실제로 방송에서 그렇게 안내됐습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내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에는 PD나 CP는 이제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러다 보니 뭐 또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그분들하고 어쨌거나 안면 트고 뭐 나름대로 이제 일정한 신뢰 관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분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이런가 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공영방송 위상과 가치에 관한 부분인데 이게 훼손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침묵하냐.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추석 연휴, 그러니까 추석 전이었잖아요. 근데 추석 연휴가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입장이 곤란해질 것 같고 문제 제기가 되면 그래서 이제 유화책을 쓰기보다는 이제는 압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분들이 나서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아주 친했던 PD와 CP가 갑자기 아주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일정한 같이 하자고 제안했던 사람이고 그 선수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 좋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준비하고 방송 결과 평가하고 했던 소통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없었던 그런 관계가 갑자기 이제 적으로 돌아선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어떻게 그 안내를 하겠다고 멘트가 왔냐면 사정상 누구 사정이라고는 이야기 안 했어요. 근데 선대인 소장이 사정상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사정상. 주어가 일단 저니까 그걸 사람들이 KBS 사정이라고 읽겠냐고요. 제 사정이라고 읽지. 사정상 뭐 오늘부터 못 나오게 됐습니다. 뭐 그동안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 뭐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예우는 갖추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그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강제 하차시켜 놓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오히려 모욕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게 제 개인 사정이 아니잖아요.
KBS 이 사람들이 정말 시청자들하고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면서 저보고 나오지 말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아무 설명도 없고 마치 제 개인 사정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 같이 출연하는 분이 중간에 이제 대본을 받아보고 나서는 추석 때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진짜 일이 있어서 그만둔 줄 알고 방송 같이 더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뭐 이런 식의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자도 다 그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도 틀림없이 다 그렇게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그 문자로 다시 요구를 했죠. 나는 이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KBS 상부의 지시로 일선 제작진의 의사에 반하여 자르게 됐다.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이 두 내용을 꼭 넣어달라고 그랬어요. 짬하게. 물론 안 받겠죠. 근데 제가 그 PD나 CP한테 들은 바로는 분명히 그런 내용이었고 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유감을 표시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넣어달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뭐 이분들도 이제 그걸로 또 화가 난 모양이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실 근데 기본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최종 뭐 추석 전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통화를 해보니까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최종 문화는 자 이렇게 나가겠다. 당신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면 선대인 아까 이야기한 대로 선대인 소장이 여러 가지 이제 제작 과정상에서 뭐 잘못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아니 그냥 잘못을 해서 제가 이제 아까 했던 뭐 이런 그런 꼬투리들을 잡아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선대인 소장을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 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파 묻겠다는 소리네. 야,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7, 80%는 그래도 공론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20, 30%는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연구소 식구들도 딸려 있고 뭐 집코치 론칭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에 또 신경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한 조금 계속 고민이 됐던데 그날 이제 추석 전날 마지막으로 그 PD하고 통화하면서 이거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정말 이 정도는 내 마음을 굳히셨군요. 네, 파렴치하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 페이스북에 이제 그렇게 좀 장문의 글을 올렸죠. 야, 참 진짜 작지만 황당한 얘기입니다. 사실 여긴 우리가 같이 앉아있는 양문석 박사도 사드 배치 반대 논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차당했는데 참 의신전심일 것 같아요. 프로그램 하차당했는데 여기는 진짜 여기는 정말 잘못해서 잘린 거잖아. 잘못했죠. 근데 국가 정책에 반하는 대놓고 반했지. 두 가지 이제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선 소장하고 저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요. 선 소장 입장에서는 지금도 방송을 우리가 들으면서 퍼포먼스 좋잖아요. 실력 있고 방송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쭉 들어보면. 저보고 재미없다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한 세 가지의 영역에 있어서 외압이 들어왔을 텐데 고대영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그다음에 이인호 이사장을 비롯한 KBS 이사진, 그다음에 청와대 국정홍보 비서관을 하고 있는 안봉근 그룹들 요 세 가지에서 들어왔다. 시청자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는 아니에요. 그분들도 시청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청자와의 약속이죠.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정부 시책에 반하는 이야기들을 했다는 것. 아까 이제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라. 지금 청와대는 과감하게 쏟아부어라 베팅하면 돈 번다라고 하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데 신중하게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것도 신중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신중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조심해서 그 접근해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찍혔고 두 번째 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는 본인이 아무리 내가 우파요 내가 뭐 밤에는 좌파 낮에는 우파 해도 좌파적 이 프레임이 짜여져 있었던 거야. 왜 그러냐면 국가 정책에 비판을 하는 사람은요,
모든 기업을 국영화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건 빨갱이야. 빨갱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을 비판해왔던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의 이미지가 오버랩되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안봉근 국정홍보 비서관이 턱 쳐다보다가 저 새끼 왜 저기 나왔지? 쟤 우리 편 아닌데? 그러고 전화해서 형님 우리 편 아닌데요. 요 한마디가 한 방에 가는 대표적인 경우고. 아니 안봉근 비서관이 집이 여러 채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우리 선 소장하고 안봉근하고 개인적으로 또 그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예요? 아니 뭐 그렇게 표현하니까 또 예를 들어 아니 뭐냐면 음성 파일이니까 아니 그 개인적으로 알죠. 제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뭐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경북 경산 출신이니까 이른바 고등학교도 같아요? 아니요. 당시에 한나라당을 출입하라고 그런 거예요. 네. 정치부로 갔더니. 네. 그리고 정치부 또 갔더니 한나라당 안에서 한나라당 반장이 저보고 당신 TK니까 영남 쪽 의원을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때 YS도 담당했지만 박근혜도 이제 제 담당이 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해야. 네. 우리는 이미 찍혔기 때문에 네. 다시 들어갈 가능성이 아니 저는 늘 박근혜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안봉근은 그때 이제 박근혜에 정말 가방 못지 역할 정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몇 년쯤이에요? 2000년 무렵이죠. 근데 그때도 뭐 박근혜 에피소드를 잠깐 이야기하면 뭐 이제 동아일보 이제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 갔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그때 벌써 이제 친환경차 이야기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쪽에 그때부터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환경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걸 이 국회 차원에서도 좀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는데 갑자기 환경을 이야기를 그래서 그 박근혜가 뭐라고 봤냐면 이게 자연 경관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 관광이 잘 되고 완전히 이게 봉의 반대말로 환경을 썼는데 환경이라는 단어를 쓰긴 하는데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에 맞네. 정말 이 양반의 지적 능력은 여기까지구나. 창의적이지. 아니 그래서 오늘도 내가 보다 보니까 여기 방송 나온 김에 이야기도 한번 좀 하자고요. 나하세요. 이왕 한데 이정현 대표가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경제를 모르지만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맞겠다. 나 이거 보면서 진짜 와 아니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일단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리고 계속 민생 경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쨌거나 여야가 민생이란 뜻을 모른다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자기가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 문제를 자기가 모른다는 걸 대놓고. 이거는 기사 맥락을 읽어보면 그냥 겸양의 뜻이 아니거든. 정말 자기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을 쪽팔리는지도 모르고 대놓고 하고 있는데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이 경제가 멀쩡하겠어요 지금? 근데 더구나 경제를 모르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인상하면 안 된다는 거 지가 어떻게 알고? 그건 사회복지직 제도인가 생각했나 봐. 그래서 경제하고 상관없는 모양이야. 아니 지가 무슨 새돌이야. 무슨 돌격 앞으로 하면 그냥 앞뒤지지 않고 돌격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에요.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돌격대 맞아요. 자꾸 이상하게 지금 오늘 국회의장 사퇴하면서 오늘부터 지금 단식 투쟁 들어갔잖아요. 이거 딱 보면 뭐냐면 우리 지금 사극을 보는 거야 지금. 완전 석고대제잖아. 석고대제. 님 향한 일편단심을 증명하기 그러니까 내가 못 지켜서 방어를 못해서. 진짜. 원내대표가 득골 때렸어요. 그날 통과되고 나서 자기 원내대표 사퇴하겠다고 하고 저거 집에 갔다가 어디 병원에서 누워있다고 오늘 다시 재신임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딱 나타났잖아 또 정진석이. 그리고 나서 이제 정진석은 용서를 받았는데 당대표 새끼야 너는 뭐 했어? 라고 하니까 그게 또 그런 숙고 대제가 들어간 거지. 그래서 또 용서를 받고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 대가리 쭉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은 안중이 없고 저 청와대에 계신 분 향한
군은가라고 하잖아요. 임금을 향한 뭐 은혜를 찬양하는 북쪽을 향해서요. 아니 근데 어쨌거나 이게 대통령도 우리는 경제적인 그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이 측근이자 여당 대표라는 사람까지 이렇게 뭐 경제를 모른다고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니 완전히 환상의 콤비예요. 나라 막으라 먹는. 면허는 없지만 운전은 하겠다. 이런 거죠. 상당하네요. 그럼 얘기를 다시 오늘 무슨 이야기예요? 주제를 좀 아니 지금 뭐 재밌게 얘기 잘 하고 있어요. 재밌었어요. 네. 우리나라 조류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한번 근데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시청자다. 그 사람도 시청자라고 우겨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아니 국장이 들은 사람도 분명히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시청자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정말 그 사람 뭐 한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를 그렇게 강제 하차시킬 정도로 그 영향력이 있는 시청자가 그리고 CP나 PD가 구체적으로 그 시청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그 시청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근데 CP나 PD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러면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국장한테 캐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도대체 국장한테 묻기도 힘든 그 시청자가 도대체 누구냐고요. 이게 국장한테 전화할 수 있고. 그 아까 말한 우리 양박이 가방모찌 세 명 중에 한 명이겠죠.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가방모찌였던 그 시절에 알게 되셔가지고 그 이야기 하다가 지금 우리 그 얘기 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그냥 뭔가 좀 특별한 인연이 더 있으신가요?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시청자 의견이라고 해서 저를 그걸 핑계로 자를 수 있고 근데 실무 제작진은 전혀 모르고 이건 근데 대표성이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 게시판에 뭐 난리가 난 것도 아니고 시청자위원회가 뭐 열린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강원 선생님 그런 말씀 잠깐 하셨잖아요. 뭐 방송가에서 뭐 출연했다가 잘리는 거 뭐 여산 일이냐. 실제로 그 KBS 교양문화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민감하대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해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이거 저 포털 처음 뜯었을 때 봤거든요. 그래서 손 소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신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라고 난 솔직히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20몇 년간 하도 많이 잘려봐서 아니 근데 잘리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방송의 포맷이 그런 거예요. 방송의 포맷이 기본적으로 시청자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들어놓고 그건 좀 다르죠. 그건 공식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든가. 네. 그렇죠. 차라리 제가 그냥 뭐 정말 자르고 싶었으면 그 마지막 방송에서 사실은 뭐 순위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게 방송 출연 순서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뭐 다른 방송에서 드라마 시청 시간대하고 이렇게 겹치게 만들면 점수를 이렇게 낮추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서 탈락을 시키든가 그냥. 그 같은 방송 안에서도 출연자들의 출연 순서를 바꿔가지고 일정하게는 제작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언론 전문가로 소개받은 양문숙 박사입니다. 잠시 해석 들어갑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고 그리고 누구든지 저항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정도 이야기하면 말귀를 알아듣는 게 방송 출연자들의 그 이제까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소장한테도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으면 알아서 물러나 주겠지라고 했는데 선 소장 입장에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경쟁하면서 사람이 빠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빠진 것처럼 그 오도될 가능성이 선수장 입장에서는 아주 그 민감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나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를 그 고민하게 된 거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 제기를 이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처럼 그 워낙 일상적으로 잘리는 사람들은 저는 딱 이야기를 해요. 실력이 없어서 잘리는 게 대부분이에요. 저는 실력이 없어서 잘리는 게 대부분인데. 아니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송가에서 하다 보면 너 나오는데 기띔을 해줘요 미리. 보통. 그래서 시청률이 좀 그렇다. 또는 뭐 이렇게 했는데 재미없다는 반응들이 많다. 사전에 전적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렇게 기띔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또는 방송 개편 때 좀 나가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띔을 해서 보통은 그래도 한 몇 주간
좀 더 이제 출연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시간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요, 제가 그러니까 강제 하차 통보를 받는 그 바로 전주에 그 아침마당 출연팀하고 이제 제작진하고 회식을 했어요. 회식을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도 우연히 이제 그 PD 옆에 앉아서 안 그래도 이제 내가 뭐 내 메시지를 이렇게 꿋꿋하게 전하다 보니까 PD도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뭐 사내나 사외에 뭐 반응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그때도 이야기한 게 뭐냐면 그냥 뭐 한두 분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다 평이 좋다. 그리고 뭐 손대인 소장 뭐 기용한 게 되게 좀 신선하다.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확실한 외압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시그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 상황들을 다 아니까 이게 강은 선생님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뭐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인데 제가 그냥 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과해 그렇게 이야기해. 아니. 난 그냥 그렇게 느꼈다고. 지금 마음 상하단 말이에요 지금 손 소장. 그 다음 주에 출연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저보고 원고 독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 오전까지. 맞아요. 그래서 제가 12시 30분에 원고를 보냈고 작가도 몰랐어요. 제가 그때 저 원고 보내고 나서 작가분하고 통화했을 때도 아무런 내색이 없었거든요. 근데 불과 한두 시간 만에 PD가 전화 와서 갑자기 그런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황당한 거죠. 근데 며칠 전 KBS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선대인 소장의 발언이 KBS의 공식 입장과 달라서 하차시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이게 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 다들 그 방송에 나오는 모든 출연자들의 입장은 KBS 공식 입장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경쟁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잖아요. 네. 이게 방송의 컨셉 자체가 전문가들이 나와서 각각 자기 분야의 이야기를 하고 전문가 그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걸 주지시키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들 KBS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 5명 다가 KBS의 논조를 평가받는 건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방송을 하면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에서 강하게 저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방송할 때. 그래서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회자가 자주 그렇게 이야기해요. 양문석 박사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가 꼭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형이 이야기하는 거 옆에 5명의 패널이 이야기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지 여기가 MBN 의견이고 채널 A 의견이고 이 TV조선 의견이냐고 이게 뭐 토론 프로그램에서 할 말이냐고 그게 라고 나는 바로 받아줘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KBS 공식 입장은 아니 뭐냐? 같은 이야기면 홍해걸 박사나 한문철 변호사도 다 KBS에 그분들은 KBS 공식 그러니까 그냥 잘린 놈은 공식이 아니고 남아 있는 놈은 공식이라니까. 아니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아까 이걸 지시했다는 사람이 국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그거 다큐 다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 기억하시면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저처럼 한두 사람이 그 국장한테 전화한 수준도 아니고 뭐 시청자 단체부터 해서 뭐 시민단체들 이렇게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그래서 이게 편향적인 어떤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국장이 그 당시에 뭐 언론에 그 코멘트 한 거 보니까 뭐 이렇게 논란이 됐지만 우리가 국부인 초대 대통령을 너무 잘 모르고 있어서 했다. 그러면 아니 자기는 자기의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걸 KBS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 문제가 없고 그래서 몇 차례나 이렇게 걸쳐서 다큐 방송을 하는 건 상관없고 제가 딸랑 10분 나가서 그것도 보는 시청자들이 다 개인 선대인이 이야기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자기 KBS 입장이냐 오인될 수 있어서 잘랐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그런 기준이면 홍해걸 한문철 뭐 다른 출연자 다 잘라야죠. 그리고
이런 방송 자체를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네. 그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진짜 뭐 개인 의견이라고 사회자가 얘기하든가, 그렇죠. 아니면 자막 처리하죠. 예, 이 내용은 뭐 출연자 개인의 견해로 방송사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JTBC인가 보니까 1%의 정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컨셉은 약간 다른데 전문가가 나와서 뭐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환율 예측을 하는데 뭐 한참 설명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갈 때쯤 보니까 이분 개인의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방송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처리했어야죠. 만약 그런다면.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제 또 그냥 입장도 아니고 공식 입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KBS 그 선 소장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KBS가 공식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죠.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도 공식 입장은 뭐냐고 그러면 물어보지.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세월호 건 뭐 이런 걸로 이정현 홍보수석이 김시곤 보도국장한테 전하고 이런 거는 대통령이 맞네 그거. 네, 그때 굉장히 큰 사안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언론 통제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분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 세월호처럼 이렇게 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는 상황도 아니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KBS를 아주 그냥 청정 방송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이만한 티끌도 이제 용서 못한다.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국장이 너무 민감한 거예요. 제가 민감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아까 조류라는 표현도 쓰고 되게 세게 발언했지만 실제로 KBS 방송 나가서는 정말 100분의 1, 선대인의 100분의 1 정도의 평소 톤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가면을 쓰고 이야기했는데도 가면 벗기 보면 다 알아 그 사람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가 그만큼 민감한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 부동산 전문가이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든 경기가 죽쓰는데 부동산 경기만 억지로 사상 최대의 주택담보대출을 바탕으로 해서 살려놨잖아요. 억지로 지금 살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채 문제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그나마 지지층들을 집값 끌어올려서 다독여 놓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길을 쓰고 그러니까 분양시장에 대해서 제가 정부 정책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분양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냉철하게 판단하게 하는 이런 정보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냥 아파트 분양 여기에 막 계속 들떠서 사람들이 계속 이 분양시장으로 몰려와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게 이제 찬물 끼얹으면서 정신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저는 이제 내용의 문제냐, 안 그러면 선대인 소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문제냐 두 가지를 둘 다 있죠. 그래서 나는 외려 그 내용의 문제였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바로 태클이 들어왔거나 이후에 초반에 이야기할 때 그렇게 PD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번 부동산 이야기 하실 때 너무 신중론을 펼쳐서 그 위선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잠시 쉬다가 다음 기회에 제가 출연을 부탁할게요. 이 정도로 나왔을 거예요. 그게 통상의 작가나 PD가 출연자에게 하는 자르는 내용이거든요. 더 많이 잘려봐서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저는 내용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전문적이에요. 그랬어? 전문가의 느낌이 막 팍팍 와요. 선대인 소장이 갖고 있는 정부 경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한 10여 년에 축적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 억지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 수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걸렸다 이거보다는 그런 이미지가 저 사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예전에 TV 토론 나가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보고 자꾸 좌파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동네 진짜 좌파들은요. 한테 저보고 좌파라면 그 형님들 듣고 저 욕합니다. 저 새끼가 무슨 좌파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가 감히 좌파라는 표현을 못 쓰는데 상대방이 계속해서 좌파라고 불러주면서 어떻게 보면 나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비판하면 좌파 아니면 우리 편. 그래서 아타간의 구분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이 시청자 개념 정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현재 31% 정도만 우리 시청자. 그 외에는 그 종북 세력, 좌파, 빨갱이 그다음에 야당 뭐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중에 이 오피니언 리더와 일정한 권력을 지닌 사람이 선대인 소장에 대한 감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저런 애를 왜 불렀어? 그러니까 이랬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요. KBS 아침마당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런 방송 시청자들한테 무관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뭐냐면 완전히 딴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회원이나 제 책의 독자들은 그다음 팟캐스트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30, 40대 그중에서 남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마당 출연하는 걸 우리 회원들 대상으로 제가 어떤 뭐 특강을 하는데 제가 아침마당 출연한 거 아세요?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뭐 거의 없군요. 200명 중에 뭐 한 10명 안쪽이었어요. 너무 많이 부풀리는 거 아니야? 10명? 아니 그러니까 10명도 안 된다고. 서너 명 정도 됐겠지. 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아침마당 보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여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아침마당은 또 아침마당대로 예를 들면 저희 시골에 뭐 부모님하고 동네 저 분들은 제가 뭐 서울 가서 뭐 좀 이렇게 목청 꽤나 높이고 다닌다던데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에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야 제가 정말 출세했구나. 홍익을 하고 같이 나오네 뭐 이런 맞아요. 아니 여튼 근데 저도 이렇게 온갖 방송에 나가봤지만 아침마당 나오고 난 뒤에 전화가 제일 많이 와요. 네. 고향집에서 전화 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사실 근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네. 평균 아침마당 시청률이 한 10% 전후 되는데 선소장 나갈 때 요즘은 아침마당 시청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진 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드라마가 이제 가면서 뒷부분이 맞물리면서 그게 이제 시청자 많이 빠져나갔고 그다음에 그 올림픽하고 여름 휴가 때 잠시 이제 뭐 특집 방송하면서 조금 이제 잘 뭐 좀 상대적으로 재미없게 했는데 그때 이제 빠져나가면서 한편으로는 드라마로 갈아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고 하면서 한 1, 2%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그렇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는 방송인 건 맞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위에서 이제 들어보니까 위에서 좀 자기네 편으로 심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KBS 아침마당에 막 출연시키려고 로비가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라도 더 안 쳐야 되는데 저같이 평소에 정부 정책 비판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뭐 어필하는 걸 보고 있으니 굉장히 이제 싫었겠죠. 네, 작년까지 그러니까, 아침마당이 평균 10% 이상이 나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마당 시청률이 8% 나왔네요. 그러니까 22%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근데 그 KBS 세노조 쪽에서 이제 성명 낸 거 보니까 근데 이 프로에 나온 게 뭐 대한자유총연맹 뭐 회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기독교 관련해서 되게 뭐 골수 기독교인인데 뭐 나와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좀 뭐 적인 시각으로 뭐 이렇게 슬퍼하는 이런 사람도 나오고 다 나왔다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면서 제가 주택시장 상황을 설명한 걸 이걸 못 견딘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 같은 편이고 그러니까 선수장은 같은 편이 아니잖아.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 같은 편이 아니라고 시청자가 아니라고. 아무튼 이번 사안도 그렇지만요. 이 과거에도 뭐 우리 방송에는 뭐 외압으로 축내는 부당한 방송 하차 사례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이 이제 참 지난 정권들에 쭉 있었는데요.
한번 따져보죠. 특히 MB 정부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그 출연자 제재가 아주 노골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기억나는 게 그거예요. KBS 윤도현 그때 그 광우병 소고기 네, 그때일 거예요. 그 윤도현의 러브레터. 네. 제가 텔레비전 거의 안 보는데 그때 이건 봤었거든요. 네. 뭔가 좀 격조 있잖아. 하차하더라고. 네. 하여튼 그래서 윤도현 씨 그때 하차했던 거 기억나고 그 다음에 정관용. 네, 정관용. 심야 토론. 네. 이분은 그때 뭐 이유가 제가 기억하기로 프레시안에서 그 언론사 프레시안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직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이유 삼아가지고 그만두게 했던 걸로 그 당시 이제 그게 이제 2008년 10월 이명박 정부 1년차 그리고 그 촛불 집회 이후 한 그 8일까지 촛불 집회가 있고 9월부터 그 본격적인 공안 그 전국들을 조성을 하면서 단합하기 시작을 했고 2008년 10월에 이제 KBS 심야 토론 그다음에 KBS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에서 정관용 선생이 그 열린 토론을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청률 아침은 시선 집중 그다음에 그 저녁은 열린 토론 이게 딱 양대 축이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정관용 선수를 하차시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 내부 인사로 쓰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차를 시켜요. 저도 구차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핑계가 늘 그거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이제 그 다음에 2009년 10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2년차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그 8월 7월에 이제 미디어법이 통과되고 날치기 통과되고 이제 3개월 뒤인 10월에 똑같은 이제 10월인데 1년 후가 되죠. 정관용 선수가 잘린 100분 토론의 손석희 선수가 아웃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아웃되면서 시선 집중에서도 좀 시선 집중을 좀 더 하죠. 하다가 이제 완전 아웃되고 손석희 선수가 성신여대 교수로 그 자리를 옮기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연예인 중에서는 제일 많은 게 김재동 아니에요? 김재동 선수죠. 김재동 선수 한번 읽어드릴까요? 2009년 10월 KBS 스타 골든벨 김재동 하차. 2010년 MBC 환상의 짝꿍 아예 프로그램을 폐지를 시켜버렸어. 김재동이 때문에. 그 다음에 2011년 MBC 나는 가수다 김재동 하차. 2016년 SBS 힐링 캠프 폐지를 시켜버렸어. 그 다음에 2016년 SBS 미운 우리 새끼 하차. 근데 SBS는 잘 모르겠어요. SBS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KBS, MBC에서 이 김재동 하차는 철저하게 그 정치적 보복이라고 우리가 감히 그 힘차게 외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MBC의 그 세계는 우리는 그리고는 김미화 사건이 정말 있죠. 이때가 좀 환상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또 기자 출신의 김재철 사장이 복도에서 쫓아가면서까지 기자 정신이네. 쫓아가면서 계속 이건 제가 그 김미아 누님하고 팟캐스트를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하셨죠. 그때 얘기 들으셨겠네. 직접 들었는데 정말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미아 누님 이야기가 하여튼 그 김재철 사장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는데 아니 뭐 다른 프로 좋은 프로 많으니까 다른 프로로 좀 옮겨가시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데 이제 김미아 누님이 좀 벙찌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내리니까 따라오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스토커도 아니고. 그리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마실 때마다. 다른 프로로 옮겨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김미아 씨 남편이 성대 교수 아니에요. 남편도 그 유탄을 맞고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기필코 김재철을 아웃시켜야겠다고 하고 제 임기 중에 아웃시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최근 이명박 정부 이후의 주요 사례들만 그 살펴보았지 사실 1961년 12월에 KBS TV가 시작된 이후로 사실 한국의 방송사는 뭐 이런 그 외압과 그
또 이렇게 외압과 하차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많은 얘기인데 저는 정말 특히 70년대 박정희 시대 때는 TV를 좋아하셨던 대통령께서 보다가 예쁜 탤런트나 가수를 픽업하시는 걸로도 유명했지만 마음에 안 드는 장면이 나오면 야, 좀 뭐냐 저거 빼. 드라마 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배우가 그러면 그냥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제가 그 당시 70년대 전우라고 하는 이제 그 방공 드라마를 연출하셨던 오지명 나오는 이걸 연출하셨던 분이 KBS 1기 PD십니다. 이 선생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60년대 말 70년대 초에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KBS 드라마 중에 그러니까 뭐 전혀 정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뇌가 바뀌는 이런 좀 약간 SF적인 그런 그 당시로는 굉장히 첨단의 것을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 교수 출신의 장관이 그걸 보고 저거는 유불론적 인간의 정신이 아닌 인간을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그 피드를 남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마르크스 사상이네.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 그 드라마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참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이른바 아까 말하는 그 고위 시청자분들의 그 개인의 판단과 기호에 의해서 이 수없는 그런 외압과 그런 이제 하차들이 정말 반복돼 왔는데 이것이 세기를 바꾸고도 여전히 오늘날 선대인 소장님께까지 참 여전히 그들의 입맛에 따라서 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참 아프네요. 근데 이 외압이라면 사실은 현행법은 우리 방송 전문가이신 볼때 방송법 위반 아닙니까? 방송법 위반이죠. 편성이 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편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편성권을 침해하고 했던 것들이 이제 현재 방송법 위반인데 법원에서 이후에는 이런 부분을 정말 좀 무겁게 봐야 됩니다. 이제 어쨌든 이 고소 고발되어 있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에 따라서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면서 미국 저널리즘과 미국 방송 그다음에 미국 신문의 흐름에 있어서의 하나의 교본처럼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 이 지침서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통령이 보셨네 봤네 요지랄을 하면서 KBS 보도국장을 조지고 그다음에 거의 쌍욕하고 결국 결과적으로 KBS 보도국장을 도려내는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에서 엄격하게 보고 판사가 판결해줘야 이후에 한국 저널리즘이 정권의 부침에 따라서 정권의 교체에 따라서 여기에서 조류가 되기도 하고 설치류가 되기도 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설치류가 집권을 하면 KBS 공영방송이 설치류의 추종자가 되고 조류가 집권을 하면 조류가 되는 거야. 어떻게 KBS가 지새끼가 됐다가 닭대가리가 될 수 있냐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법원에서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려주면서 하나의 우리나라 저널리즘의 방향을 이제는 굳혀줘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리고 공론화해야 되겠다고 생각 든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 모욕을 당한 기분 또는 쪽팔리는 거 이런 건 그냥 참으면 돼요. 삭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KBS라는 그래도 공영방송인데 예를 들어 조중동이나 SBS 같은 상업방송이 오히려 편파적으로 하거나 어떤 색깔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양 박사님도 이야기하시면 KBS 같은 거는 이거 사실 시청자의 수신료로 늘 운영된다고 자기네들이 떠들면서 이게 일부 사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이게 방송에 출연시키고 또 조금이라도 입맛에 안 맞으면 자른다라는 건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이미 우리가 일상화돼서 아까 양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미 일상화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뭐 어차피 그렇게 돼 있는데 네가 그걸 자꾸 이상하다 뭐 문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민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일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현실이 이미 이렇게 참혹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영방송이란 건 이래서는 안 되고 공영방송 이전에 언론이란 건 이래서 안 된다라는 걸 계속 저는 환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도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사실 일이 너무나 쌓여있기 때문에 안 하고 가면 속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문제를 제기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뭐 손쉽게 그냥 출연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적어도 아뜨거하는 느낌을 한 번이라도 좀 가질 수 있게 사람 하나 잘못 건드렸네. 앞으로 세게 대응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좀 뻔뻔스럽게 그냥 뭐 좀 계속 시비를 걸어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 글 띄운 게 좀 뭐 호소력이 있었던 건지 언론에서 많이 받았고 여론 흐름도 되게 좋았고 시청자 게시판에 뭐 이렇게 막 그 제작진들하고 뭐 KBS 이렇게 비판하는 그 글들이 되게 본물을 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되게 꼬리를 내리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유리한 이슈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고민이죠. 뭐 이게 그 어쨌거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국정감사에서 좀 이 문제를 하여튼 좀 다뤄주기를 뭐 바라고 있는 거죠. 정권 교체가 되기 전에는 선대인 소장은 지상파 출연이 사실상 불가능이 됐다 이런 예언도 안 해봅니다. 아니 네, 지금 뭐 열심히 해보겠다는 분 앞에서 찬물을 지금 마지막에 좀 우아하게 딱 마무리 되려고 그러는데 또 이게 아니요 저는 막판에 개그로 만들어 버리네. 아니요 좋습니다 저는. 아니 저는 어차피 나갈 생각 없고요. 그리고 이거 뭐 제대로 할 말도 못하게 하는 방송이라면 나가는 것 자체가 가치가 없죠. 맞아요. 네. 우리에게는 음성 파일이 네. 있습니다. 제가 99회에 네. 그 이 시즌 1에서 노유진의 정치 카페를 밖에서 처음으로 나왔어요. 네. 이 천당이더라고 천당. 종편에서 제가 근 2년 동안에 이 단어 저 단어를 그 골라서 써야 되는. 네네. 그리고 표정 관리, 톤 관리까지 하면서 신경을 써야 했던 그런 방송에 익숙하다가 네. 여기에서 유시민 선수가 음성 파일이다 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와 여기는 진짜 행복이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네. 뭐 불러만 주시면 뭐 자주 오죠 뭐. 그래요. 네. 오셔가지고 그 분양시장에 찬물 끼얹는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집값은 언제 떨어져요? 오늘은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자, 우리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야기 이제 슬슬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나와주신 오늘 선대인 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방송 출연자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말만 해야 할까요? 정치적 이분법, 흑백 논리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그들은 흑백 TV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컬러풀한 총천연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선대인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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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소장님 네. 돈 버시면 안경 태도 좀 바꾸고 그러세요. 안경 태 코팅이 다 바랬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